예, 고전 명제학 읽기 4주 2차 시 공부를 합시다. 4주차에는 까미의 페스트를 읽고 있죠. 1차 시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또 그 편집을 해서 50분짜리로 매 차시마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정하게 그 내용이 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법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그 명암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라고 굳이 하자면 일정한 반복을 통해서 조금 아무래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어떤 개념들을 자주 들으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예, 이런 데서 약간의 이제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4주 차니까 4주 2차시니까 이제 5주 6주까지만 여러분이 좀 참아주면 7주는 내가 그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리포트하고 중간고사 대체, 기말고사 대체하면 3번을 써내야 되니까 우리 수업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리포트를 완벽하게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7주차에 설명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7주차부터 저는 한번 그 이렇게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쉬지 않고 50분 단위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 아무래도 그런 반복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좀 그런 일정하게 수업에 참여하면서 갖게 될지도 모를 얼마간의 그 스트레스는 7주차부터서는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나도 그 계속 이야기했지만 1주 OT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내가 좀 부지런을 떠는 게 이렇게 조금 병이긴 해요. 나는 이제 그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그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좀 미리 해놓는 성격이어서 6주차까지 이렇게 30분 정도씩 나는 넉넉하게 지금 생각해서 보통 25분씩이어서 지난 학기만 하더라도 30분 정도씩 만들어 둔 건데 50분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또 자료를 만들고 서로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여튼 50분 몇 차씩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수업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내 얼굴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카메라 카메라에 따라서, 카메라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그 일반적인 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이 보는 내 얼굴과 이 화면이 어떨 때는 좀 깨끗하고, 어떨 때는 좀 침침하고, 내가 봐도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조명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 좀 해가 그 유리창에,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그 내 서재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뒤쪽에 유리창이 있으니까 뒤에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는 앞에 있고, 그러니까 그 음영 때문에 좀 얼굴이 좀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저녁 시간에 하면 밖은 캄캄하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분이 보는 화면은 좀 좋게 보일 텐데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음, 시간을 이제 날마다 그 수업 영상을 만들고 그래요. 우리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고전 명작 읽기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전남대학교도 그렇고 하여튼 대학에서도 그렇고 대학 밖에 인문학 강의도 그렇고 수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근데 대부분 지금 비대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종일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각각의 수업 영상을 만들고 또 그걸 이제 관리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시간을 이제 우리 고전 명제 저녁 시간만 이렇게 수업 영상을 만들 수는 없어서 어떨 때는 좀 화면이 칙칙하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아마 그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수업을 들을 텐데 에, 그냥 듣기만 해도 될 겁니다. 이 수업 자료 자체는 PDF라든가 PT 자료는 내가 파일로 올려놓은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굳이 또 출력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굳이 출력하지 말고 그냥 한번 보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험이라든가 리포트라든가 이 범주는 내가 이제 별도로 또 알려줄 테니까 미리 그때 이제 필요하면 뭐 출력을 하든가 그냥 한번 더 보든가 하고 매번에 이 차시별 수업 자료를 출력하고 그럴 것 없어요. 그 종이값 아까우니까 그 잉크가 아까우니까. 자, 하여튼 이 시간에는 또 까미의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시지프의 신화 중에서 이제 시지프의 신화는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 그 소책자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책이라 그러겠죠. 그런데 그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철학적 그 수필로 되어 있는데 조금 내용을 읽어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까미의 이제 이방인이라든가 패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늘 이제 필요한 선행 지식이랄까 이런 것이 시지프의 신화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 부조리에 대한 부조리에 반항하는 그런 어떤 인간형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을 제시하는 것이 까미 문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또 한 25분 그 시간의 여백을 활용을 해서 시지프의 신화의 한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책이 지금 하여튼 이 책이 조그만 소책자가 버무문고판으로 버무 출판사에서 버무 고전선 해가지고 나온 지가 이게 상당히 좀 됐습니다. 초판이 1977년이고 3판 1세가 1999년이니까 제가 이제 1999년 뭐 하반기에나 아니면 뭐 2000년 샀겠죠. 벌써 20여 년 전에 사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부피가 적으니까 이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읽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다 아주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실존주의 철학 그리고 어떤 부조리의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의 바이블과 같은 굉장히 좋은 책인데 사실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까이 두고 틈날 때마다 보고 그렇긴 합니다. 자, 부조리의 추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부조리와 자살. 이 부분도 아마 어쩌면 제가 다음 주가 지금 다음 주는 지금 3주는 이방인을 하고 있고 4주는 패스트를 하고 있고 이제 5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변신 그 다음에 6주는 소송 이렇게 그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카프카까지 6주차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도 아마
좀 반복되는 측면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까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뭐냐? 자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시지프의 신화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가 아주 그 긍정적인 그런 어떤 내용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하나의 사회기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이제 내 외부에 또 다양한 문제가 있죠.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제 여러 하나의 어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살률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이 자살률이 좀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이제 어떤 그 수치를 뭔가를 비교할 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뭐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위 선진국의 그 클럽이라고 하는 OECD를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요. 그럴 때 한국의 이 어떤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뭐 높은 국가에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어떤 그 국가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경제적 규모는 굉장히 커졌잖아요. 우리가 그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 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실제로 국가 전체로 보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의료라든가 그 복지 체계도 정말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2년째 우리 사회를 대단히 일상의 멈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예전과 비교하면 경제적 규모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면이라든가 이제 생활의 어떤 그 편리성의 문제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음,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살률을 내가 이제 통계적으로 뭐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는 지금 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이 그 까미와 같은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뭐 까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그러고 하여튼 여러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여튼 자살은 병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사회 공동체 전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병리적 현상, 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걸 자살을 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여러 우리 사회 뉴스를 보면 어떤 성폭력에 시달리거나 또 군대에서 그 소위 이제 선임병이나 이런 동료들의 그 감옥행위라든가 따돌림 이런 것들 그 직장이나 또 여러 군데서의 어떤 그 성적 폭력에 이제 시달리고 이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떤 질병의 악화라든가 생계의 곤란이라든가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그랬을 때 또 가족끼리 이렇게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비통하고 안타깝죠. 그런데 어쨌든 자살은 그 올바른 선택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당사자의 입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당사자는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면서 얼마나 망설이고 얼마나 그 고통에 몸부림쳤을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이렇군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자살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의 그 자살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그 남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그 자살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은 종교적 어떤 그 사유와는 별도로 일단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다하면 일단 끝나는 걸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 어떤 죽으면 사실은 어떤 고통이라든가 그래서 일단은 그 당사자는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일단 죽음으로써 더 이상 어떤 육체에 정신이 깃든 육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같은 가족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평생을 비통해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자살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철학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평가하냐면, 일단 그 생명은 일단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신의 어떤 그런 기획이랄까 설계랄까,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에 그 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태어나는 것도, 즉 생명을 부여받는 것도,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병이든 또 이제 수명을 다하고든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는 목숨 이제 죽잖아요. 어쨌든 간에 죽잖아요. 한 번은 누구든지. 그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숙명이죠. 운명이죠. 근데 그 운명에 저항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제 선택하는 것, 삶의 선택 중에서 스스로 자살로 자신의 그 생명을 박탈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라고 철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상당히 위험하죠. 자,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한 가지 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곧 철학의 근본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의 것, 우리 세계, 하나, 둘, 셋, 세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가, 정신이 9 아니면 12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이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질문들은 그 기타 등등의 질문이다, 이런 얘기.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는가에 대한 대답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가장 먼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질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일 니체가 바라는 바와 같이 한 철학자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몸소 시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대답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결정적인 행위에 선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마음에는 민감하게 느껴지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이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한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 카톡을 좀 소리가 나지 않게 정리를 좀 할게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카톡이 굉장히 요즘에 그 이제 많아서 그 내가 만든 것도 있지만 또 내가 만들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게 해 놓습니다만은 내가 만들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만들어진 단톡방에서 이렇게 소리가
계속 오늘 올리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부도리와 자살의 문제를 지금 읽어보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를 통해서. 자, 어느 질문이 어느 다른 질문보다 더 절박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고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 그것은 그 질문이 끌어내는 행동이 있다. 자, 봅시다. 나는 존재학의 논쟁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중대한 과학적 진리를 주장했던 갈릴레오도 그 진리가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고 하자 너무나 쉽사리 그걸 포기해버렸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옳았다. 이 진리는 화양에 상당한 값어치를 지닌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까지 보면 천둥서울이 그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 종교재판에 불려가서 하마터면 허용을 당할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까미가 볼 때 굳이 지동설을 주장함으로써 쓸데없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와 태양 중 어느 것이 회전하느냐, 그러니까 천동설이 진리냐, 지동설이 진리냐, 그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있어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그거 쓸데없는 질문이다라고 까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질문이 쓸데없는 질문이고 부차적인 질문이냐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물론 이제 천동설이 진리냐 지동설이 진리냐에 따라서 과학기술의 방향은 엄청난 이제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의 생명은 단 하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갈릴레오가 굳이 화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동설을 주장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생명을 부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겠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까미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본원적인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동의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하여튼 그 반면에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나는 본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에 그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 내지 동기가 뭐냐고 생각했을 때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중에는 그들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부여해주고 있는 관념이나 환상을 위해 역설적으로 자진해서 죽음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삶의 의미란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절박한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삶의 의미란, 그렇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조금 더 보면, 예전에는 자살은 사회적 현상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그와는 상반되게 우선 개인의 사고와 자살과의 관계가 여기서는 문제인 것이다. 자살과 같은 행위는 위대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침묵 속에서 준비되어진다. 본인 그 자신도 그걸 알지 못한다. 어느 날 밤 그는 총을 쏘거나 물에 빠진다. 이제 그는 이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통칭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총을 쏘거나 물에 빠진다. 자살한 어느 부동산 관리인에 대해서 어느 날 누가 내게 말하기를 그는 5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그 후로부터는 많이 변했으며 또 그 사건이 그를 침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해 준 일이 있었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바랄 수는 없다.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건 그건 침식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이러한 시작들을 대수롭게 보지 않는다. 벌레는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벌레를 찾아야 할 곳은 바로 거기다. 실존에 직면한 명철로부터 광명 밖으로의 도피를 이끌어내는 이 죽음의 장난, 이것을 추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살에는 많은 동기가 있죠. 일반적으로 가장 표면적인 이유가 가장 또 유효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자살을 하는 것은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물론 까미가 자살을 애찬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또 이야기, 그 기회를 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조리에 마주해서 인간의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첫째가 자살이다 이거예요. 자살과 관련해서 철학적인 어떤 논변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부조리한 상황으로부터의 도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뭐였죠? 지난 1차 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지프의 신화에서 시지프처럼 그 끊임없이 이제 그 무거운 바위돌을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것, 다시 또 떨어지면 또 다시 밀어 올리는 것, 바로 반항하는 삶,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살, 두 번째 회피, 도망가는 거, 세 번째 반항하는 거, 알겠죠? 이 세 번째, 이것을 지금 첫 번째 이제 자살의 문제를 조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간 때문에 조금 설명했던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일단 뒤에 한 25분 정도 그 퀘스트의 주제와 관련해서 확장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또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전 명작 읽기, 사주, 사주차는 까미 소설 퀘스트를 읽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하지요. 예. 2부는, 여기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까미 소설 퀘스트의 그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1940년대 알제리의 조용한 해안 도시 오랑이 공간적 배경입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4월 어느 아침, 시간적 배경이죠. 자,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이제 그 주된 인물입니다. 이 소설에서. 리웨는 진찰실을 나서다가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하죠. 피를 토하고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지 하고 그렇게 이제 크게 주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자신의 집 복도에서도 이렇게 피를 토하고 쓰러진 쥐를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이제 감각이 들겠죠. 자, 이제 이게 집안에서, 지하실에서, 창고에서, 이 수채 구멍에서 이 쥐들이 비틀거리면서 떼를 지어 기어나와서 사람들 곁에서 이제 죽어갑니다. 고여있던 이 도시는 불과 며칠 사이에 이제 발칵 뒤집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 정부에서는 이제 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게 무언가를 이제 논의를 하죠. 그런데 이건 분명 페스트다. 흑사병이다. 쥐가 이제 감염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 당국에서는 이걸 발표를 이제 시민들에게 이곳은 페스트의 어떤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민들의 혼란,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그 시청이죠. 자신들에게 가해져 올 어떤 비난, 이걸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합니다. 그 사이에 이 패스트큐는 더 확산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 패스트를 선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냐. 도시를 완전히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도시를 봉쇄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이 도시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발병 초기에 중국의 우한에서 이렇게 봉쇄를 했죠. 도시를 봉쇄를 함으로써 더 확산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빨리 그 확산세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하면서 사람들을 어떤 불안과 공포에 젖어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페스트가 거의 유사한 그런 그 어떤 조건 내지는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 이렇게 도시가 봉쇄됩니다.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모두 차단된 채 불안, 공포, 절망과 죽음이 이 도시를 엄습하죠.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죠. 예, 봉쇄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페스트 이 소설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런 위기,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결국 이 4주차에 우리가 페스트를 읽으면서 눈여겨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재앙을 받아들입니다. 우선 의사 리웨는 보건대를 조직해서 페스트에 맞섭니다. 자신의 이제 부인은 그 페스트로 밝혀지기 전에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의사는 남아서 이제 보건대를 조직해서 페스트에 맞서기를 하죠. 천념하고 페스트를 용인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거나 눈먼 사람이다, 아니면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리외, 자, 맞서는 겁니다. 맞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자 랑베르,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도시에서 오랑에서 뭔가 있다 하고 이제 소위 촉을 잡지요. 그래서 파리에서 이 도시에 취재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봉쇄되니까 도시 밖으로 또 나가지는 못하죠. 발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인이 있는 파리로 탈출을 모색하죠. 있으면 죽으니까 당연한 거죠. 랑베르는 탈출을 모색하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소위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럴 때.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소소의 그 군인들에게 이제 돈을 쥐어주고 이 도시를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데 그 번번이 실패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랑베르는 포기하죠.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라는 생각을 하고 리웨, 의사 리웨의 보건대에 합류를 합니다. 처음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했다가 점차 이타적인 인물로 변해가는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널레 신부는, 자, 페스트는 악인들의 죄를,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응징하기 위한 신의 징벌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돌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확산하던 때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의 뜻이다.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신부든 목사든 신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신부나 목사나 이런 하나의 이제 어떤 신앙을 굳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자, 이 아이가 이제 아주 어린 아이가 페스트에 감염이 돼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제 엄마를 부르면서 죽어갑니다. 피를 토하면서. 이거를 이제 의사 리웨, 기자 랑베르, 그 다음에 신부
이름이 뭐였죠? 예, 파놀레 신부. 이렇게 몇 사람들이 이 아이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때 이 패스트 기운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이제, 그 열을 내리게 한다거나,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죽어가는 것은 거의 무방비로 돌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의사리에는 이, 이 죽음을, 안타까운 죽음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부님,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신부님 말처럼 인간의 그 죄를 징벌하고자 하는 신의 징벌이 이 페스트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크고 작은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지었을 테니까. 그러나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마저 죽도록 창조된 세상이라면 나는 그 세상을 목숨 바쳐 거부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의사 리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복원들을 이끄는 이제 동료 타루, 이 사람도 이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 패스트와 맞서죠. 자, 이 도시는 이제 계속 혼란과 죽음과 그다음에 이별이 이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의 지옥도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도시에서 1년 동안. 자,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나니까 페스트는 물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2년째 이제 4학기째, 그러니까 2년째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하고 있죠. 델타 변이에 의해서 또 무슨 뭐 이런저런 변이가 또 이제 주된 바이러스가 될 거라고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물러갈지, 집단 면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이제 집단 면역 70% 정도 접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예측은 하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 상당하게 그 접종이 이루어졌어도 소위 돌파 감염이라고 그래서 또 이 어떤 변이의 속수무책 무너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물러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조심스럽게 어쨌든 다음 해로 넘어가면 웬만큼 이렇게 접종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이제 개발되고, 그래서 일정하게는 물러가지 않겠느냐. 물론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고 독감처럼 그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렇더라도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갑갑한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죠. 이 말은 이제 이 소설에서 페스트는 이제 1년 만에 물러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정하게는 이제 언젠가는 물러가겠죠? 자, 소설에서. 하여튼 페스트가 물러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안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하의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이럴 때 그걸 보고 리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죠. 오늘의 환희가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알베르 까미가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리베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의식입니다. 오늘의 환희가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왜? 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 어느 행복한 도시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페스트는 사실 거의 사라진 이제 인류가 이겨낸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전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알베르 까미의 해안이 아주 뛰어나죠.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패스트기는 결국 주권을 소멸하지 않고 또다시 또다시 왔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1947년에 발표됐으니까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패스트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비극적인 그 인간 조건, 한계 상황, 즉 부조리한 삶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것은 이제 동시대인들이 겪은 제2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이성을 신뢰했던 그 상황에서 이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찬란한 인류 문명의 기반은 인간의 이성이었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의 작용이었는데 그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이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알베르 까미는 목도하면서 페스트를 구상했을 걸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까미는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인간의 삶 속에 숙명적으로 존재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그 3주차에 공부했던 이방인을 공부하면서 또 이야기했던 시시포스시다. 그러니까 이 시시포스가 포기하지 않는 이 바위를 산 꼭대기에 밀어 올리면 다시 또 내려오고, 근데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바위를 밀어서 올리는 이 어떤 이런 하나의 천형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조리한 삶에 묵묵히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알베르 까미의 실존주의 철학의 요체입니다. 부조리한 삶에 저항하는, 반응하는 주체적인 삶의 모습이 그것만이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퀘스트를 빌려서. 자, 시시포스 신화 조금 뭐 지난주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신들을 기만했다, 속였다 이런 얘기죠. 신들을 기만한 죄로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올리는 벌을 시시포스가 받았죠. 그 바위는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져 형벌이 영원히 되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신들의 제왕이라고는 제우스 신에게 이제 이 형벌을 받았죠. 자, 그렇고 알베르 까미 이 멋진 사나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예, 이 반항이 뭡니까? 이 부조리한 삶에 맞선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 그래서 부조리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행복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는 것. 우리는 아무렇게나 세상에 내에 던져진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운명을 거부하고 용기 있게 투쟁하는 것, 이것이 까미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까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패스트 소설 패스트에서 그 패스트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소설, 남성 중심적인 소설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그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까미가 이 소설에서 리어와 같은 사람들을 영웅으로 호명하지 않는 거죠. 재난에 맞서 싸우고 그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절망적이고 단조롭고 절망적이면서도 또 탄저롭고 꾸준한 노력들, 시지포스의 그 바위를 끊임없이 밀어올리는 그 저항의 몸짓과 같은 절망적이면서도 또 탄저롭고 꾸준한 노력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보통 사람들이죠.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이런 멕시코에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할머니를 그 하면 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죠. 알지만 그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했죠. 자, 이것도 작년에 대구에 이제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 지역을 이렇게 확산됐던 때 이제 의료진들 특히 이제 이 간호사의 이 사진이 또 우리를 감동하게 했었죠. 예. 사람들은 타로 이제 이방이었지만 의사 리웨를 도와서 보건대 활동을 했던 나중에 죽습니다. 타로는. 자, 사람들은 저마다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 이제 내 안의 페스트가 뭔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제 타로의 이 말을 빌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것에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페스트는 이제 뭐냐? 또 어떤 걸 의미하느냐? 타로가 말한 페스트는 뭐냐?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페스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자, 이제 스스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차례입니다. 극복해야 될 무언가.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조금 뒤에 있고, 그 얘기 좀 더 뒤에 있다 할 거고요. 이 얘기는 이제 누굽니까? 공동체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에 맞서는 사람들의 세 가지 태도를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 파괴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범 아돌프 히틀러죠. 자, 다음은 이제 이 요제프 괴벨스, 괴벨스는 이 나치의 선전상입니다. 선전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괴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이제 탱크를 몰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진입하면, 침략하다고 하지 않죠. 침략이 아니라 자기는 진입이라고 하겠죠. 침략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 저항하는 일군의 세력이 있다.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또 하나는 콜라보, 협력자들이 있다. 부역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대중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무관심하게. 물론 완전히 무관심한 건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정서는 있을 겁니다. 무관심하기도 할 것이고, 또 이제 어느 쪽에도 가담하고 싶지 않은, 어쨌든 더 많은 수의 대중.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중들을, 괴베스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중들이, 이 저항 세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 협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 세력과 협력자들과. 자,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되찾기 위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공동체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에서 아까 이제 괴벨스가 했던 세 종류의 어떤 대응 태도를 또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음? 무장 독립운동 세력들, 저항 세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죠. 레지스탕스 저항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콜라보, 협력자들, 부역자들, 나를 팔아먹고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자들, 그럼으로써 일신의 양명을 이제 꾀했던 자들, 입신양명을 꾀했던 자들. 자, 근데 더 많은 이제 대중들, 일본군들이 진입을 하니까 도로에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죠. 물론 자발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이런 대중들이 있죠. 자, 요 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은 근대화됐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조선 지배는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소위 친일파들, 토착 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얘기를 이제 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페스트의 까미의 페스트 같은 경우는 의사 리웨라든가 이런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이제 일제강점기는 또 이런 선택지가 있더라.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콜라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신의 삶의 숲페스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몇 가지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탐욕이라든가 게으름, 이기심, 무관심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보편적으로 들어있고 크고 작든 간에 들어있고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니 또 개인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런 하나의 패스트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덧붙여 놓은 자료는 뭐냐면 하나의 이제 심리학자들의 실험입니다. 그 이타심을 그러니까 이 까미 소설 페스트에서 타로와 같은 그 이제 의사 리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랑베르 기자도 그렇고 기자 랑베르도 그렇고 또 타로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이타심을 발휘했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이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이기심과 이타심 그러니까 이타심을 어떻게 더 발현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중요한 실험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15개월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좋아하는 이제 그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이 15개월 된 아이들에게 고르게 합니다. 자,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실험자가 장난감 나한테 하나 줄래? 하고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아이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세 종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건네준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 근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장난감을 건네준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 아무것도 건네주지 않는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참, 재미있는 그 심리학, 그, 이제 연구 결과이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학자들은 이제 뭘, 이제 추론하고 또 연구를 진행했냐면, 생애 초기 단계, 아까 15개월 된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생애 초기 단계부터 이타심과 이기심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심은 당연한 거죠. 자기중심주의, 생존의 본능과 관련된 거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타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 1세부터 2세 사이 아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짝으로 묶습니다. 묶어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제 결과는 이거예요. 마음속에 숨겨진 이타심을 생각보다 쉽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아이들에게 상호작용을 시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상호작용을 하죠. 같이 놀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따로따로 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놀았던 아이들과 혼자 따로따로 놀았던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오늘의 재미있니?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아이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냐면 이 탁자 위에다가 장난감을 올려놓고 이제 아이들 모르게 슬쩍 이 장난감이 아래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을 어떤 아이들이 집어주는가를 보는 거죠. 소위 이타심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어느 집단에서 더 많이 발현되는가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이 아까 봤으니까 3분의 1의 법칙에서 봤으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죠? 자, 함께 어울리며 놀았던 아이들이 혼자 각자 놀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무려 3배 정도나 이 장난감, 땅으로 떨어진 장난감을 주워주는 그런 이타심을 발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회적 유대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타심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유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실험을 하는 거죠. 음악에 맞춰서 함께 몸을 움직인 경험만으로도 사람들은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경험만으로도 상대에 대한 악의 이타심이 자극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생후 14개월 된 아기 69명을 또 이렇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여기는 이제 음악을 들려주는 거죠. 이런 음악을 들려주지 않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들려주는데 음악을 들려주면서 율동을 또 하는 거고 음악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거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니까 음악에 떨어져 있죠. 이걸 또 떨어진 볼펜을 주워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타심을 더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인 아기가 음악을 무시하며 몸을 움직인 아기들에 비해서 무려 3분의 1 예, 이렇게 볼펜을 집어주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기 속에 숨긴 이타심을 끄집어내는 것은 결국 좋은 세상과의 좋은 상호작용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실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실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은 아무리 선량하고 이타심이 좀 더 이런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더 선량한 마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사회 구조가 경쟁이 아주 심한 그런 사회라면 그 이타심은 발휘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리처드 윌킨슨의 평등해야 건강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 상태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기심과 이타심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을 통해서 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타심이 더 발현될 수 있다고 확인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심리 상태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 모두는 자신을 둘러싸는 환경,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 그리고 자신의 감성적, 심리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인간 본성과 관련된 여러 철학자들의 입론을 또 공부하는 그 중간고사 무렵과 그 이후에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책인데 하여튼 불평등은 더 자기중심적이고 덜 친화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스트레스를 더 받게 하고 또 폭력 수준을 높이고 공동체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사회 전략을 부추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뿐만 아니라 불평등은 한 개인이 누구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지 좀 더 넓게 말하면 인간의 재생산 전략까지도 변화시키더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불평등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어떤 그 이타심이 발현될 여지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야. 하급 종업원들을 덜 배려하고 학교 운동장에서나 가정에서 더 자주 싸우고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리처드 윌킨스는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사회의 그런 통계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말한 존중의 욕구,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존중의 추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 이유를 물어보면 되게 나를 무시당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 구조에서는 그런 범죄들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자, 결론은 이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끌어 온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까미 소설 페스트 속에서 페스트를 읽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떤 재난이든 전쟁이든 음? 전염병이든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기심을 제외하고 이타심을 발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쉽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연대의식을 갖는 그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덧붙여서 불평등이 심화된 그런 사회 구조에서는 그런 개인적 선량함은 발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존중의 어떤 추구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지향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고 또 이제 공감하는 건 좋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관점에서 내가 이제 매주차 이 수업자를 만들어서 안내, 설명하고 또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그 비판적 관점에서 자신의 어떤 입론을 세워보는 그런 활동도 환영하고 또 매우 바람직하죠. 그것이 비판적 사고와 논리의 중요성과 또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일단 두루두루 까미의 페스트를 읽으면서 두루두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